할리우드 명문가의 일원이 남편과 함께 남부 캘리포니아 저택에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롭 라이너는 1970년대 올 인 더 패밀리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A Few Good Men 등으로 전설적인 감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하며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가 살해당했는지에 대한 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 흔적은 현재 구금 중인 그들과 가까운 누군가를 가리키는 듯합니다. 저희는 로우 앤 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추적 중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끔찍한 보도들도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어온 보도 중 하나는 충격적인 내용으로 그들의 피의자가 이미 구금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부 사항을 말하기 전에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의 사망 소식이 공개된 후 집 밖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로스앤젤레스 브렌트우드에 있는 그들의 집 앞 모습입니다. 경찰은 78세 롭 라이너와 68세 미셸 시너 라이너 부부의 집을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로스앤젤레스 소방서에 의료 지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그 집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두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롭 라이너와 그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TMZ는 두 사람이 목이 베인 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TMZ는 또한 부부의 성인 딸이 부모님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TMZ 등 언론과 사람들을 통해 알려졌고 LA 경찰청은 사건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말을 아꼈고 이로 인해 많은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 영상을 녹화할 때 경찰은 언론 보도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강도살인 전담 형사들이 어제 현장에 출동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서장님, 왜 용의자 수색에 적극적이지 않으신가요? 범인을 확신하십니까? 시의 현재로서는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용의자를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웃들이 자기 생명과 안전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텐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한 후에 모두가 한 가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저희가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이 거주지에서의 권한 문제 때문에 반드시 수색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저희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경촌 등 그 사람이 용의자로 특정되고 법적으로 그 사람을 찾고 있으며 신고할 범죄가 있고 그 사람이 그 범죄의 용의자인 경우에만 용의자를 공개할 것입니다. 누군가... 잠깐만요. 그 대답이 당신의 질문에 답이 되었나요, 선생님? 아니요? 알겠습니다. 누군가 이미 신문을 위해 구금된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용의자일 수 있는 사람이나 관심 인물을 신문하고 있습니까? 이지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구금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아무도 신문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상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부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현재는 부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공개 가능한 정보는 며칠 내 발표될 예정입니다. 조사에 포함되어 있고 공개할 수 없는 정보라면 저희는 공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LA 경찰과 브렌트우드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언론과의 공방입니다. 경찰이 그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너무 많은 보고서들이 언론에 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원, 즉 롭 라이너와 같은 유명 인사뿐만 아니라 범인일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그 정보가 언론에까지 퍼졌습니다. 피플 매거진에 따르면 라이너 가족의 일원이 소식통과 대화한 결과 부부의 성인 아들이 부모의 사망에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그의 배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롭 라이너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그날은 매우 평범한 일요일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에릭 아이들. 여러분은 그를 몬티 파이썬에서 알 수도 있는데 그는 롭 라이너의 사망 소식이 공개된 후 X의 롭 라이너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어젯밤 1시간 넘게 그와 통화했고 항상 그의 곁이 즐거웠습니다. 1975년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에게 스톤헨지에서 촬영한 이야기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그가 정말 그리울 것입니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인용 끝. 라이너는 할리우드에 친구가 많고 브롱크스 출신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는 1971, 1979년 방영된 올 인 더 패밀리에 출연한 스크린 스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설적인 감독이 됐죠.
1989년 히트작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도 떠오릅니다. 빌리 크리스털과 맥 라이언이 출연한 작품입니다. 1992년 앤 어 퓨 굿 맨을 감독했으며 톰 크루즈 주연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전 영화들의 뒤에 있었고 죽을 때까지 계속 연기와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올해 인기 드라마 더 베어에 출연했습니다. 라이너의 아내는 미셸 싱어로 감독 시절 만났습니다.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 미셸은 사진 작가였고 두 사람은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월요일에 전해진 충격 소식입니다. KTLA 등 언론은 로빈 미셸 라이너의 아들 애닉 라이너가 부모가 집에서 살해된 뒤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구금됐으며 보석금은 $400만 책정됐다고 합니다. 이는 경찰에 따른 것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이 녹화 시점까지 LA 경찰청이 어떤 정보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닉의 페이스북을 찾았습니다. 2018년 이후 게시물이 없지만 이 사진은 닉과 그의 아버지입니다. 닉은 인생에서 정말 많은 내면의 싸움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2016년 피플 매거진은 닉의 중독 투쟁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15살 때부터 12번 넘게 재활 치료를 받았다고 매체에 밝혔습니다. 그는 아버지 롭 라이너 감독 영화에 공동 각본을 썼습니다. 영화 비잉 찰리는 헤로인 중독과 노숙 문제를 다룹니다. 닉은 피플 매거진과의 10년 전 인터뷰에서 내 인생은 아니지만 이런 곳들을 많이 다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다고 했고 메인, 뉴저지, 텍사스에서 노숙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는 거리에서 밤을 보냈고 거리에서 몇 주를 보냈다. 전혀 재미있지 않았다. TMZ는 롭과 미셸이 집에서 언쟁 후 살해된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렌트우드 집안에서 어떤 일이 그 폭력을 유발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아직 사망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닉에 대해 우리가 더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16년에 빙 찰리가 개봉된 이후로 그는 영화계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IMDb에서 6.2점을 받았으며 LA 경찰은 체포 정보와 추가 언급 없이 뉴스 컨퍼런스만 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언론과 꽤 적대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봤고 그저 살인 및 강도 담당 형사들이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롭 라이너의 죽음에 대한 추가 정보를 기다리는 동안 할리우드 인사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준 그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캐시 베이츠는 롭 라이너의 1990년 영화 미저리에 출연했고 내셔널 브로드캐스팅 컴퍼니 뉴스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인용문: 저는 롭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나고 친절했으며 예술가로서 다양한 장르에 도전했습니다. 또 정치적 신념을 위해 용감히 싸웠고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미셸은 재능 있는 사진작가로 미저리 캠페인 사진을 멋지게 촬영해줬습니다. 두 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마음은 그 가족과 함께합니다. 닐 드그레스 타이슨 등 유명인들도 X의 글을 남겼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고통에 관심을 갖지 않는 세상에서 인도주의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던 롭 라이너의 상실은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집니다. 이 수사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뉴욕경찰청 퇴직 형사 데이비드 사른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명인이든 일반인이든 정말 믿기 힘든 슬픈 상황입니다. 법 집행 기관 입장에서는 어제 의료 지원 요청을 받고 로스앤젤레스의 이 집에 가서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부모님이 칼에 찔려 숨진 것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그들의 성인 딸이었다고 합니다.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책임자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딸이 현장에 있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지만 현장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봉쇄하게 됩니다. 당연히 딸을 면담해서 그녀로부터 정보를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응급 의료 서비스가 도착하면 아마도 사망 시각을 알려줄 것이고 이미 그 정보를 얻게 됩니다. 그건 지금 당장은 아무 의미가 없지만 나중에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이미 집에서 2명이 즉시 사망했고 그들을 방문한 딸이 있습니다. 이제 범죄 현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찾아볼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찾아야 할 것은 특별한 것, 즉 평소와 다른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입니다. 살인 무기가 그곳에 있을 수 있어 전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수색이 아니며 그래서 당신이 그걸 하는 것입니다. 노후 현장을 확보한 뒤 집안에 다른 사망자, 부상자 혹은 범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현장을 확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는 생존자가 아무도 없고 그녀는 손님이기 때문이죠. 수색 영장이 필요해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구역을 처리하고 나면 실제로 완전한 수색을 하지는 않을 거고 거의 만약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그냥 확보해 두고 그대로 두세요. 수색 영장을 받고 범죄 현장팀이 와서 그들이 할 일을 하게 하세요. 이용 가능한 모든 법의학 증거를 확보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집에서 일이 있을 때 밖에 나가 집안에 카메라나 링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 부지나 인근에 감시 카메라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딸과 대화하며 마지막으로 부모님과 통화하거나 만난 시점 등 정보를 얻으려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경찰을 오빠에게 안내한 것 같아요. 네,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그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는 중독 문제로 힘들어했고 노숙도 겪었던 사람이거든요. 2015년에 그에 관한 영화를 만들기도 했죠. 그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게 했어요. 성인이 된 자매가 부모님을 막 찾은 상황에서 언론에서는 이 여성이 부모님을 찾았고 곧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 입장에서요? 그래도 조사는 계속 진행해야 하죠. 수사에서 어떤 편견도 갖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저 이건 하나의 단서다라고 생각하고 수사를 진행하는 거죠. 그녀가 일종의 내 남동생을 봐달라고 말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모든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사람이 했다고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했다는 걸 입증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원인이 중요한 이유는 정보를 얻고 증거를 확보해 용의자가 실제 범죄를 저질렀는지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원인이 성립되어 그가 수사의 일부가 됩니다. 그녀가 단서 준 거죠. 당신은 그녀가 말해준 내용을 바탕으로 이 사람에 대한 신원 조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저질렀던 범죄나 피해자, 일종의 범죄자, 프로파일링, 그리고 범죄 경력 등 모든 배경을 우리가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찾게 되면 그러니까 그녀의 오빠를 찾게 되는 거죠. 당신은 그를 데려와서 그 시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해 신문을 진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회복하고 이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은 돌아가서 그녀의 오빠가 마지막으로 그녀를 봤던 때, 그가 마지막으로 그들을 봤던 때 등 모든 것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2015년, 2016년에 영화를 찍었고 그 영화가 개봉했으며 아버지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활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그는 지난 10년 동안 영화계에서 별로 활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려면 좀 우울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네요. 하지만 두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할 때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보면 우리는 질식이나 목 졸림 같은 경우도 봤잖아요. 이 경우에는 아주 명확했을 겁니다. 슬프게도 라이너스 부부가 살해된 방식 탓에 증거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사건 구성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피가 많이 남는 범죄 현장이란 걸 알면서요. 글쎄요, 그게 바로 문제죠. 공격이 굉장히 격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몇 번 찔렸는지는 모르지만 보고에 따르면 목이 베었다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제 용의자를 보고 있고 그 자매가 오빠가 연루됐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찾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사망자들, 즉 롭과 그의 아내가 입은 부상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의 손이나 방어 상처 같은 부상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에 찔린 두 사람이 있었으니 그들을 막으려는 어떤 방어 행동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고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금으로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추측만 하고 있지만 두 명이 살해당했다면 누군가는 범인을 막으려고 공격했을 것이고 그래서 범인의 손 같은 곳에 상처가 있는지 찾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칼찔림 사건에서 찌르는 행위가 격렬했다면 범인의 손에 상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찾아보고 얼굴에 상처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사망자를 다룰 때는 격렬한 상처뿐 아니라 모든 법의학적 증거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손톱과 안쪽을 확인합니다. 피해자가 범인을 긁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범인의 피부세포가 피해자 손끝, 손톱 밑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있고 그 범죄 현장이 집 전체로 확장됩니다. 또한 흉기도 찾아야 합니다. 칼이 사용된 것 같으니 그 사람이 직접 가져왔는지 주방에서 챙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딸과 이야기할 때 주방이 어떤 상태였는지 물어보셨죠? 딸 입장에서 이런 모든 걸 바로 설명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있네요. 정말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감정적으로 휘말린다는 게 아니라 더 공감해야 하고 이 사람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이라는 걸 정말로 이해해야 해요. 그녀의 부모님 두 분이 살해당했고 이제 당신은 범인을 찾기 위해 정보를 모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났을 때 그녀가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당신은 부엌에 대해 질문할 거예요. 부엌에서 뭐가 없어졌나요? 칼이 없어졌나요? 아마 그 칼이 지금 로브와 그의 아내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 말은 경찰은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그런 이야기 중 하나예요. 특히 LA에서 유명 인사가 관련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결국 알아내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리고 경찰이 정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적어도 밤새 동안은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죠. 증거를 수집할 때 제가 검사라면 이게 계획된 공격인지 어떻게 확인할지 고민하게 돼요. 누군가 부모님을 죽이려 집에 온 걸까요? 우리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냥 전체적으로 혐의라고만 해두죠. 이 시점에서는. 하지만 그 칼이 주방에서 발견된 칼이 아니라 그가 직접 가지고 온 것이라면 그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요? 그러니까 증거를 수집해서 검색에 이게 제가 생각하는 사건의 타임라인입니다. 라고 제시할 때 그런 점이 현장에서 수집하는 증거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그건 의도를 보는 거죠. 법 집행기관, 특히 형사나 수사관 입장에선 의도가 이미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소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칼에 대해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신문 중에 그들이 무기에 대해 물으며 그 이야기가 다시 나왔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는 체포된 상태이고 그가 자백을 했든 뭔가를 누락했든 아니면 그를 즉시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든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구어라이시가서 그들이 체포를 한 것이고 지금은 체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증거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 사건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수사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범죄 현장이 바로 폐쇄되지 않습니다. 저는 집에서 범죄 현장이 끝나기까지 이틀, 3일 걸리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다면, 딸이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만약 그녀가 접근할 수 있었다면 그런 분의 손상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의 다른 위치에서 출입구나 탈출구에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의 배경이 널리 알려진 건 다시 말하지만 그에 관한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그는 헤로인 중독과 노숙 생활로 힘들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내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인 동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리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부모님과 이 용의자 사이에 어떤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다시피 어제 그들이 목숨을 잃었을 때 하지만 당신의 경험상 중독이 그가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그런 끔찍한 일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저는 8년간 마약 수사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어두운 길로 빠져드는지 볼 수 있었죠. 중독이 시작되기 전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았지만 마약 중독이나 약물 남용 혹은 알코올이든 뭐든 간에 그들은 달라집니다.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재활 치료를 받지 않았다는 새 소식에 따르면 그는 여러 번 스스로 재활을 시도했지만 믿지 않았고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어둠이 결국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겪다 보면, 그리고 저도 직접 가족 중에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을 봤는데 그들은 더 이상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들의 아들이긴 하지만 중독 이전에 기억하던 그 아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는 인생에서 여러 번 노숙했고 재활원에도 수십 번 다녀왔다고 해요. 그게 그의 변호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사건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계속되는 수사를 통해 그가 당시 어떤 정신 상태였는지, 즉 고의였는지, 고의적이었는지, 혹은 무모했는지 등을 밝혀낼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목이 그어지고 칼에 찔리는 일이 우연히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어야 했고 그 점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 들어가면 변호인 측은 그 점을 그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네, 확실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할리우드의 왕족 같은 인물이잖아요. 롭 라이너는 모두가 알고 있거나 그의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LA에서는 영화 산업이 그곳에 기반을 두고 있으니까 법 집행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분명히 유명 인사들과 접촉하게 될 거예요. 수사가 동일하게 진행돼도
롭 라이너든 조 스미스든 수사관들은 이건 전국 뉴스거리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한편으로는 집중하고 싶지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LA에서 큰 뉴스가 되겠지만 이제는 모두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당신은 원래 하던 대로 사건을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비공개 미디어 사건들이 존재하는 거죠. 평소처럼 하되 유출 가능성만 유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이 사건, 특히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사관들이 외부에 알려지길 원하지 않는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이 정보를 흘리게 되죠. 팀에서 모든 것을 철저히 관리하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피합니다. 문제는 모든 사람이 정보를 공유받고 모든 파트가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언론에 정보를 흘리면 수사가 오염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은 질문들에 대해 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보이며 체포자가 있으면 추측이 따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체포해서 구금 중이고 수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질문이 들어와도 그 정도로만 답변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초기에 차단하려면 경험 많은 사람들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언론과 대립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가진 정보라 지금은 이것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하시고 2시간 후 업데이트 하겠다고 하세요. 그때 B 다음엔 C 그 다음엔 D 순서로 알리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모든 사실을 제공하고 싶지만 그들이 정보를 유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실은 우리가 정합니다. 언론 보도가 항상 진실은 아니며 대부분 추측일 뿐입니다. 경찰은 사실만 다루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열린 기자회견을 보면 LA 경찰국이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언론에 뭔가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점은 인정해야 하니까요. 알다시피 이 사건이 롭 라이너의 주소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고 집안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롭 라이너의 나이대와 일치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찰관이 우리는 사망 사건만 조사 중이고 강력반 형사들이 수사한다고 말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TMZ나 피플 매거진을 보면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모든 세부 정보가 이미 공개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언론과 경찰 사이에 괴리가 생깁니다. 언론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다고 하지만 경찰은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기자회견보다는 보도자료를 내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기자회견은 특히 당신의 서둘러서 하게 되면 그냥 조사 중입니다라고만 말하고 25초 만에 끝낼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로 당신에게 필요한 건 뉴욕 경찰청에는 Deputy Commissioner, Public Information, 부국장급 공보 담당관, 수사관팀, 형사팀, 행정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인력도 있죠.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 기자들이죠. 정말로 문제의 싹을 잘라낼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진 전부고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겪든 상관없이 이제 물러나 주세요. 모든 게 허공에 떠 있을 뿐이고 그게 전부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TMZ의 발언이 아니라 사건의 사실로 기소합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에서 누군가 언론의 정보를 유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게 누군지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차단하고 그 사람이나 그런 행동을 하는 그룹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문제는 모두가 특히 부서 내에서 정보를 알고 싶어 한다는 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ABC를 확인하기 전까지 당신이 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력 사건 형사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 체인에는 항상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쯤 지나면 이런 소식이 뉴스로 새어나가죠.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아들을 구금했다면 우리는 그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른다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가 신문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밤사이에 나왔지만 오늘 아침에야 그가 구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지만 여동생이 그가 범인이라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그렇게 느끼고 현장에 증거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상태가 어땠는지 모릅니다. 그가 도망쳤고 경찰이 어디선가 그를 체포해야 했던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시점에서 더 이상 단순히 누군가를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를 그냥 풀어주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두는 대신에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방검사 사무실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지방 검사가 네 진행하세요라고 말하지 않는 한 체포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뉴욕으로 돌아가서 협의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겐 살인사건 담당 지방 검사가 있습니다. 살인사건 수사가 있을 때 지방 검사로서 이미 그 살인사건에 배정된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검사들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길 원합니까? 기소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체포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경찰 업무에서 우리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체포를 하거든요. 지방검사실, 즉 검사는 이 사건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당신이 체포한 사람이 실제로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일에 긴밀하게 협력해왔고 제가 장담하건대 지방검사가 어느 정도 그들에게 그래 체포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허락을 내렸을 겁니다. 체포를 합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누군가 체포돼도 사건이 끝난 건 아닙니다. 이 사건 진행을 지켜봅시다. 큰 손실입니다. 롭 라이너와 아내 미셸 그리고 그 가족에게 매우 슬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퇴한 뉴욕 경찰청 형사 데이비드 사르니, 로우 앤 크라임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세요. 이것으로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전해드린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